안녕하세요. 삼성 SDS 김규환 프로입니다. 6월 미드업을 통해 텍스트 분석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텍스트 분석에 대해 궁금해하셨거나 학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식과 자세한 설명은 빼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 위주로 꺼내서 보여드릴 거고요. 싫어하시는 수식으로 만든 반찬들은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꼭 음미하며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분석의 시작, 전처리, 그리고 분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분석 부분에서 말씀드릴 세 가지 분석 외에도 네트워크 분석이나 토픽 분석 같은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지만 뒷부분에서 시연해 드릴 시장 VOC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 내용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따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연은 영문 버전입니다만 자료는 한글 분석 위주로 만들었고요. 큰 차이는 없으나 영문 내용도 일부 추가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코드나 수식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고 텍스트 분석의 큰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석 과제를 진행하시더라도 과제에 대한 설계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텍스트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텍스트 분석의 첫 단계와 동일하게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 분석을 하는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지를 정해야 최종 산출물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야 할지도 그려질 겁니다.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분석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워드 클라우드나 막대 그래프 정도를 사용해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보면 될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치 있을 수 있고 예전에 몰랐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불만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그 불만들이 구체적으로 제품의 어떤 부분에 어떤 기능들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고객 불만을 모니터링하거나 잘 축적된 내부의 문서들과 매핑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분석의 목적과 고객의 활용까지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에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진행할지, 수집은 가능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리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지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인터페이스로 이제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신다면 이제 뷰티풀 숲이나 셀레니움 같은 크롤링 툴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고요. 공공 데이터라면 오픈 API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을 겁니다. SNS, 평점, 후기 같은 외부 데이터를 업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크롤링만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담당 업무 중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좀 더 깊은 이해와 그 진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궁금증과 호기심을 좀 더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분석 방향을 설정하고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수집된 텍스트 문서들을 코퍼스, 말뭉치라고 하는데 특별히 전처리 전의 데이터를 원시 말뭉치, 로우 코퍼스라고 구분해 부르기도 합니다. 수집된 원시 코퍼스는 전처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서 성격이나 분석 목적, 업무 도메인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수치 데이터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귀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클렌징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일치시키는데 통상 소문자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특수문자, 문장부호, 숫자, 그리고 기타 구문 등을 제거합니다. 크롤링한 데이터라면 HTML 태그나 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업무 시스템에서 취합한 데이터라면 보시는 예와 같이 기본 양식 그리고 표준 안내 문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이 예제에서는 상황에 따라 중요 표시부터 요청 내용 이 부분까지 모두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작업들에는 보통 정규 표현식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텍스트를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익숙해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6월 4일자 질병관리본부 정례 보도자료에 나온 그 부분을 원문으로 가지고 클렌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문자를 소문자로 일치를 시키고 HTML 태그를 제거를 합니다. 여기에 테이블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리고 콤마, 괄호, 퍼센트, 그리고 숫자 같은 데이터를 제거해서 아래와 같이 클렌징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네, 앞서 분석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처리는 분석 목적과 텍스트 성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서 온도나 판매 변화를 분석을 한다거나 그 생산 라인별로 뭔가 다른 그 분석을 진행하고 싶다면 숫자나 특수 문자를 단순히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또 문서에서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지를 이제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따옴표나 뭐 이런 인용부, 뭐 쌍따옴표 이런 것들을 분석에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삭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숫자 데이터는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강력한 규칙 하에서 작성된 텍스트라면 다루기가 쉽겠지만 보시는 이제 오후 3시, 15시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되어야 하고 섭씨 35도 그리고 35도씨 어제의 2배 100% 증가했다 이런 것들도 다 구분이 되어야만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AB 100, 200 뭐 이런 그 라인 같은 이제 그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이런 명칭들도 그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것도 여전히 염두를 해 두어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 클렌징이 끝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단어를 골라내야 합니다. 네, 단어를 골라내기 전에 문서의 구성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문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문단 그리고 문장,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어절이 되고 어절을 다시 쪼개면 형태소가 됩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분석에서 사용하는 문서라고 부르는 데이터는 여러 개의 문단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문장을 문서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의 기준을 어떻게 잡든 우리가 전처리에서 원하는 것은 잘 걸러낸 다음에 이런 형태소를 이제 모으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분석하는 것은 영어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어절에서 보신 이런 아이스크림 판매는 것처럼 이제 여기 띄어쓰기가 없죠. 띄어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한국어는 의미 전달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는 이런 어절들의 순서를 뒤바꾸어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네, 한글 문서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여 정리하는 작업은 이제 깊은 이론적 배경과 많은 학습 데이터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잘 만들어진 패키지들이 있고 이런 패키지들을 형태소 분석기나 이제 토크나이저라고 부릅니다. 형태소 분석기마다 차이와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분석기 A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증, 이 분석기 B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하고 감염증을 따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라고 밝혔다. 이런 것도 이제 분석기 B와는 달리 분석기 A에서는 이라고 밝히었다라고 좀 더 세분화해서 잘라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꼬꼬마, 뭐 코모란, 은전 한입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지도학습 그 형태소 분석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단어들의 확률을 이용해서 그 형태소를 분석하는 그 소이 NLP, 그 다음에 문자열을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구글 센텐스 피스와 같은 비지도 학습 형태소 분석기도 있습니다. 네, 영문에는 대표적으로 NLTK 그리고 스탠포드 코어 NLP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라이틱스 스튜디오 버전에 있는 영문 토크나이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NLTK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기 C를 적용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두 가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confirmed하고 korean즈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영문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형, 복수형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단수 원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근 추출이나 표제어 추출이 바로 그것인데요. 어근 추출은 이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을 기준으로 잘라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쳐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제어 추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로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어근 추출 같은 경우에 코리안즈가 있는데 여기서 어근을 추출하게 되면 그 한국을 뜻하는 KOR만 남게 되고요. 표제어 추출에서는 코리안즈를 이제 표제어 추출하게 되면 코리안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표제어 추출이 좀 더 가깝죠. 네, 대신 이제 스태밍은 이제 원래 단어에서 일부 철자가 잘린 어근을 좀 빠르게 추출하지만 이제 큰 단위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많이 부분이 잘리기 때문에 큰 단위로 추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제어 추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단어 형태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해는 하기 쉽지만 품사 입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더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러면 품사를 입력해야 된다는데 품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크나이저들은 POS 태깅이라고 하는 품사 정보 추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석기에는 이제 지금 한글 분석기하고 영문 분석기 이제 토크나이저를 예로 드러났는데요.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 다양한 그 품사들이 있습니다. 뭐 단위 의존 명사, 뭐 긍정 지정사, 뭐 이런 것들 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미리 모든 품사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석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제 해당 품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석에 따라서는 이렇게 추출한 그 단어별 품사 중에 특정 품사를 주요하게 보는 작업에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그 감성 분석을 하거나 이제 문서의 주관적 의견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을 한다면 그 형용사나 부사를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라도 품사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팅이라는 명사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명사로 나오겠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동사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품사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보통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전처리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클렌징하고 토큰화 작업으로 전처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는 토큰화 이후에 필요한 몇 가지 추가 작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한 내용을 살짝 되짚어 보면 크롤링한 원문에서 대소문자, 그 다음에 HTML 태그, 그 다음에 특수문자, 숫자, 기호 같은 것들 다 제거하고 숫자도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온 결과에서 POS 태그를 봐가지고 명사 또는 외국어만 이제 추출하도록 이제 여기에 한번 빼봤는데요. 회색으로 된 단어는 이제 제거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한 검은색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중앙방역대책본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기관명이기 때문에 다 같이 붙어서 처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명이 아닌 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밑에 확진자를 보시면 확진 플러스 자, 그리고 확진 플러스 자수가 되어버려서 원래 없던 자수라는 의미가 좀 새로 생성이 됐고요. 격리 해제라는 것을 보게 되면 격리 해제자, 이제 해자는 이제 품사가 이제 명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제거가 된 건데 스승과 제자 할 때 그 제자가 의미가 지금 새롭게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잘못 분류가 된 거죠. 그리고 밑에도 격리 해제가 있는데 격리 해제도 이제 원래는 그 확진이 되어서 따로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격리 해제를 쓴 것인데 지금 이렇게 단어가 분리되어 버리면 격리는 독립적인 공간에 따로 이제 둔다라는 의미, 그리고 해제에서 이제 그것을 풀었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복합명사 사전 또는 이제 명사 사전이라고 불리는 기능을 활용해서 그 형태소 분석기에다가 자, 이것은 명사니까 분리하지 말아라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 형태소 분석기에다가 이 명사 사전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리고 확진자, 격리 해제라는 단어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다시 추출한 결과 이제 올바르게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이제 이런 문서가 몇백, 몇천 개씩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출연한 단어만 이렇게 모아 놓아도 엄청난 수의 단어가 생성될 것이라는 걸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글 텍스트 분석에서 이제 한 글자로 된 단어는 이제 의미가 없거나 이제 앞 뒤에 그 문맥을 문맥을 살펴봐야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복합 명사 결과 추출 결과에서 이제 한 글자를 제거하고 불용어 사전을 이제 처리한 그 결과를 이제 밑에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에서 사용할 때 쓸모없는 단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불용어 사전이라고 해서 따로 필요 없는 단어 사전을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등록에 된 단어는 이제 그 형태소 분석기가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형태소 분석기가 그 작업을 한 결과에서 저희가 따로 불용어를 이제 따로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월, 그 다음에 명, 한 글자로 된 이런 것들을 제거할 것이고 이제 기준, 신규, 누적 이런 것들도 이제 제거를 할 것입니다. 네, 아까 한 글자 제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는 이제 원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명이 뭐 몇 명, 10명 뭐 이런 때 쓰는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어를 모아놨을 때는
이것이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수명이 줄어들었다 할 때 그 명인지 여러 명의 명인지 이제 구분하기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여러 명의 명, 이제 뭐 10명 할 때 그 명자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할 때도 그때는 이제 앞에 나타내는 숫자가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따로 떨어져 나온 명이라는 글자는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어 처리가 남았습니다. 유의어 처리는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 또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오타를 이제 하나의 단어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 다이어트 경향을 분석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 다양한 데이터에서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그 다음에 이제 다이엇, 뭐 이런 단어도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살 빼기,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하나의 의미,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모두 이제 바꿔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샘플로 보여드렸던 그 원문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코로나는 이제 코비드, 코로나 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오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로 유의어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의어 처리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제 코비드 이런 것들은 코로나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국내 발생 스테이터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현황이라고 아마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국내 발생 현황 해서 현황으로 스테이터스를 이제 현황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네, 이로써 최종적으로 그 질병관리본부 정례 보도 자료를 전처리 작업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지난 그 글자들만 남게 되었고요. 나머지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처리 그 일반적인 전처리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처리 작업은 이제 분석 중에서도 그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그 인문사회 뭐 학술 연구 분야에서는 그 분석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한 글자 단어 그리고 이제 영어하고 한글의 어떤 그 유의어 정도만 처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그 용어가 비교적 한정적이고 입력 양식이나 어떤 그 암묵적인 형식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전처리 작업을 이제 쭉 수행을 하시게 되면 품질의 질이, 그 분석의 질이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분석에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빈도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주제어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이 분석의 가정은 그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문서의 주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코퍼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하였는지 세어보고 표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워드 클라우드 같은 그 이제 시각화 자료로 표현을 하시면 좀 더 흥미롭게,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서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좀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수의 문서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단어들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서가 이런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집한 그 사용자 VOC 데이터에서 입수 경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수 경로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블로그, 매거진, 그리고 인스타, 페북 같은 SNS 같이 수집 경로가 이제 3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에만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매거진에만 등장하는 단어, 네,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고요. 블로그와 매거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하고 매거진에는 없는 이제 그 SNS에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제 문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품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A라는 그룹에서 주로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품사, B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비중을 가진 품사,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 B 그룹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많이 등장하더라, A보다 형용사나 부사가 많이 등장하더라, 비중이 크더라 라고 한다면 이제 A보다는 B 문서가, B 쪽에 있는 그룹의 문서가 좀 더 주관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언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이제 캠핑을 많이 갈까요? 네, 그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관련된 단어의 그 출현 빈도를 본다면 그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빈도 분석에서 시간 정보가 더해지게 되면 그 문서의 트렌드가 그려지고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검증이나 또는 이제 뭐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이제 어떤 경향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수집 기간에 그 제품과 관련해 많이 언급된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빈도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빈도 분석이 출현하는 단어 현황이나 트렌드를 확인하는 분석이었다면, 이제 연관어 분석은 단어와 단어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A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 이제 B라는 단어도 함께 나타난다거나,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뭐 의미가 유사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분석입니다. 그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제 시연과 관련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관 분석입니다. 그 문서 내에서 동시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를 상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위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문장 가운데서 이제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앞, 뒤로 뭐 세 단어, 네 단어 뭐 이렇게 한정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단어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자원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 단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에서 참고할 만한 부품과 현상의 목록으로 한정해서 상관 분석을 진행하면 결과를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3D 프린터에 이제 있는 그런 부위들을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예를 들어 뭐 모니터, 플라스틱, 베드, 출력물이 얹어지는 곳이죠. 베드, 그 다음에 노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이슈, 그런 거에 뭐 동작이 안 한다, 뭐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 다음에 막혔다, 막혔다, 그 다음에 안착이 실패했다, 이제 출력물이 이제 제대로 이제 바닥에 안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를 해서 이제 히트맵으로 표시를 하였는데, 이 결과에서는 이제 노즐이 막히는 것이 죄송합니다. 노즐이 이제 막히는 것이 지금 가장 그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즐과 막힘의 관계가 확인된 문서는 이제 별도로 리스트업을 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워드2백입니다. 이제 워드2백은 이제 주변 단어로부터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벡터화해서 공간에 설정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공간에 벡터화되어 단어들이 얹어지는 것을 임베딩이라고 하고 임베딩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벡터로 임베딩이 되게 되면 이제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단어를 더하고 빼는 등의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 역시 상관 분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단어로 한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반드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이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사도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표시를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이제 시각화를 한 건데 이제 스테인리스, 뭐 이제 스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도가 있다. 이제 이 단어에서 이 단어로 이제 유사도가 있고 이제 이 선의 굵기는 이제 시밀러리티, 유사도가 얼마나 높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감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이제 소비자에게 긍정적일까 또는 뭐 부정적일까 아니면 뭐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뭐 반응이 좋을까 나쁠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감성 분석입니다. 그 수집한 문서에 그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은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지 않다는 내용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객 관리나 이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감성 분석을 진행하는 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기반하고 이제 기계학습 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단어나 표현이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이제 미리 정의를 해두는 겁니다. 사전처럼. 그래서 이제 그 사전을 이제 렉시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사전을 참고를 해서 이제 이 어떤 특정한 문장에 긍정의 단어가 얼마, 부정의 단어가 얼마가 있으니까 이 문장의 점수는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 거고요. 영어권에 대한 사전은 좀 많은 편인데 한국어 감성 사전은 구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문장별로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제 그 감정이 이제 라벨링된 이제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장을 던져주면서 자, 그러면 이 문장이 긍정이니 부정이니 아니면 확률이 얼마나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계학습 쪽, 이제 감성 분석 기계학습 쪽에는 뭐 나이브 베이즈, 의사결정 나무, 뭐 SVM, 회귀나 신경망 등등 이제 뭐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만 사용을 해서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만 이제 판별하려는 이제 데이터와 이제 유사한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성능에 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문장은 뭐 부정, 이 문장은 긍정, 이 문장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를 그 사람이 다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시장 VOC 텍스트 분석을 이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시장 그 VOC 텍스트 분석에 대한 이제 그 브라이틱스 모델입니다. 좀 이제 함수가 좀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별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끊어서 보시면 좀 그렇게 그 복잡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입력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전처리 과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면 뭐 특수문자, 복합명사, 이제 토크나이저, 그 다음에 이제 유의어 처리하고 이제 불용어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아까 그 빈도 분석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주요 관심 단어를 좀 세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볼, 우리가 이 분석에서 관심 있게 볼 단어들을 이제 미리 세팅을 해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 빈도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연관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 분석도 진행하고, 이제 그 앞에 설명드렸던 워드 투백, 이제 시밀러리티 계산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에 이제 1828행이 보이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1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수집한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이 그 데이터에 포함된 문서의 개수, 이제 사람들의 이제 SNS에 쓴 어떤 그런 글들이 총 2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1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의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장들이 총 1828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데이트라고 해서 이제 수집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집 1에 이제 수집된 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집된 문서가 있고, 이 문서에 대해서 이제 각각 문장별로 이렇게 잘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행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잘라 놓은 문장에 대해서 이제 넘버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해서 내부 관리 번호 같은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번호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어디서 얻었는지 이제 그 데이터의 출처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라벨이라고 된 데이터는요, 이제 이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제 사람이 마킹한, 이제 학습을 위해서 마킹한 이제 필드가 있습니다. 네, 입력 데이터를 그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 데이터를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 포럼에서 가져온 글 13일에 몇 개, 14일에 몇 개 이렇게 나오고요. 매거진에서 가져온 거, 그 다음에 SNS에서 각각 이렇게 수집이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하게 뭐 유튜브 쪽 데이터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에 아까 설명드렸던 몇 개의 문서가 있고, 그 문서를 이루는 문장이 몇 개다.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데이터 살펴보았습니다. 네, 설명드린 이제 그 전처리 부분에서 네, 죄송합니다. 그 설명드린 이제 특수문자 그 제거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메일을 제거하고 뭐 URL 같은 거, 따옴표, 뭐 태그 같은 거, 특수기호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아마 그 태그 같은 걸 이제 많이 달 수 있잖아요. 그런 태그들을 이제 제거하는 부분인데, 본 분석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진행하시는 거에서 어떤 이 태그가 그 글의 성격이나 어떤 특징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우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복합명사를 치환을 할 겁니다. 그 앞서 복합명사를 좀 그 설명을 그 앞에서 드렸는데, 복합명사를 이제 사전을 관리하는 거는 그
형태수 분석기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문 분석이고 여기서는 NLTK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NLTK에서는 그 복합 명사를 그 다시 표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복합 명사로 처리하고 싶은 단어를 이렇게 그 샘플로 몇 개 넣어놨는데 뭐 not clean, 이제 클린하고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이런 것도 넣어놨고 뭐 머신 메이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상표, 제품에 대한 그 제작자 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합 명사로 등록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합 명사로 등록을 한 거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공백을 이제 다시 표시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NLTK가 이 단어는 하나의 단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머신과 메이커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토크나이즈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그 NLTK, 죄송합니다. 여기 화면이 조금 잘렸네요. 그 NLTK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그 내용은 이제 품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N으로 시작하는 이제 명사 복수형,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떤 명사 관련된 그 품사겠죠. 명사 관련된 내용이랑 V로 시작하는 이제 동사 관련 품사, 그 다음에 형용사 관련 품사만 추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에 넣어놓고 이 목록에 있냐 없냐를 봐서 이 목록에 있다라고 한다면 추출을 할 거고요. 추출한 후에 이제 표제어 추출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 추출, 그 품사로 이제 추출을 하고 그 표제어 추출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 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토크나이즈 돼가지고 이제 하이와 팀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유의어를 처리를 할 건데요. 네, 여기 3번 행을 보시면 뭐 사운드, 쉐이크, 뭐 방, 뭐 그다음에 슬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이제 노이즈라는 단어로 하나로 취급해서 보겠다, 하나로 취급해서 분석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의어 사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앞에서 그 토크나이즈한 NLTK 토크나이즈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제 시노님 렘마라는 별도의 컬럼으로 이제 다시 추출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용어 처리를 할 텐데요. 불용어에서는 일단 제가 등록한 거는 이제 그 제품의 생산자 명, 이제 분석을 할 때는 뭐 어차피 저희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자 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불용어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머신 메이커 앞에서 이제 토크나이즈 할 때 이제 다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다시 표시가 있는 이 단어를 불용어 처리로 이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네, 저 단어를 이제 불용어 처리하게 되면 네, 이전에는 이제 머신 메이커라는 이제 단어가 있었는데 불용어 처리를 해서 이쪽에서는 이제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에 이제 별 그 효용이 없다 이런 단어들은 불용어 처리를 하셔서 단어 수를 줄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컬럼명을 좀 보시면 이제 토크나이즈를 하긴 했는데 이제 뒤에 렘마타이즈까지 끝냈기 때문에 이제 렘마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지었고, 이 렘마를 기반으로 해서 유의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앞에 시노님이라고 또 붙였습니다. 시노님 처리된 것을 또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불용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앞에 스탑워즈라고 또 붙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렘마를 하고 유의어 처리를 하고 불용어 처리를 했다. 이렇게 컬럼명을 보면 이제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 처리는 끝이 났고요.
전 처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 설명드렸던 빈도 분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제품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더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어떤 부분에 튜브, 어떤 부분에 뭐 스테인레스 이렇게 넣어놨고요. 증상은 이제 뭐 에어플로우, 뭐 증상의 뭐 파손, 뭐 이렇게 해서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과 그 다음에 이 제품 관련된 목록 이외에도 우리가 좀 더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놨고요. 이 두 개의 목록을 합쳐서 따로 이렇게 따로 목록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일자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트렌드 같은 것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이 단어들이 이제 전체 문서 13일에서 17일까지 수집된 문서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을 했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시간 정보를 더해 가지고 이제 시간 정보를 더해서 일자별로 어떤 단어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 해당 기간에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들을 모아놨고요. 그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들의 날짜별 추이 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위 증상 관련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많이 이제 볼 건데요. 이제 이 각 문장별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그 등록을 한 이제 어떤 부위의 어떤 증상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수행해서 히트맵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부품들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부위들이 이제 깔리게 되고요. 이제 Y축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스테인레스가 뭐 녹이 쓴다 뭐 이런 것이 지금 가장 높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스테인레스하고 녹이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등장한 등장한 문서들을 따로 추출을 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원문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어의 유사도를 볼 텐데요. 단어의 유사도는 이제 워드2백을 돌려서 이제 그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추출해내고 그 단어의 유사도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랑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것도 전부 다를 표현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similarity 0.5 이상, 유사도 0.5 이상인 것을 골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감성 분석을 진행할 텐데요. 워드2백의 조금 상위 버전으로 덕2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서와 문서 간의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그 것이고요. 요거는 따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이제 라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서는 부정이야, 이 문서는 부정이 아니야, 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이제 새로운 문장을 넣어서 그러면 이 문장이 부정인 문장하고 유사하니 아니면 그렇지 않은 문장이랑 유사하니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문장끼리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벡터 공간에 인베딩을 시키기 위해서 덕2백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좀 한 개 더 있는 것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감성 단어 추출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그 여기 사용자가 이제 체크한 이제 감성의 내용들을 가만히 훑어보니까 좀 이제 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죠. 이 문장은 좀 부정인 것 같은데 이제 체크해 준 사람이 이거는 그냥 일반 문장으로 체크해 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브라이틱스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감성 추출 단어 이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자, 이 문서 안에
긍정인 단어, 부정인 단어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고 다시 라벨링에 이제 재마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아닌 이제 단어, 부정 단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고 라벨을 재마크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능을 잠깐 넣어봤습니다. 네, 소개를 이제 시켜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네, 그것을 가지고 라벨링을 다시 하고 이제 XGB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부정 문서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부정 문서를 이제 추출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덕투백을 수행할 때는 이제 문장별로 이 문장이 부정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한 건데 최종적으로 사람이 SNS에 쓴 글은 여러 가지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들 중에 부정인 문장이 많냐 적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XGB 확률이 높냐 적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작성한 문서가 긍정의 문서, 아니, 부정의 문서인지 부정의 문서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시연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브라이틱스 스튜디오 6월 버전을 사용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텍스트 분석 템플릿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템플릿을 생성하시게 되면 많은 기능들이 이제 돌려볼 수 있는 샘플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바로 돌려보실 수 있는 상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가 자동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요약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감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익스트랙트 센티멘탈 워즈, 이런 것도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전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에서 이제 어떤 모델과 이제 평가 방법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요. 빈도 분석, 감성 분석, 뭐 연관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 분석이나 뭐 어떤 주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토픽 분석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문서가 스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분류 분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성 분석이나 분류 분석에서는 이제 사람이 이거는 부정이야, 이거는 긍정이야, 뭐 이거는 스팸이야, 이건 스팸이 아니야라고 라벨링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머신이 평가한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워드2백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한국, 그 다음에 하노이, 베트남 이런 관계가 워드2백의 결과로 올바로 계산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단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올바로 계산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신다면 워드2백이 올바로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측정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토픽 분석에서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핵심 주제가 이제 다른 아까 보였던 A 그룹, B 그룹에 대해서 문서를 뽑아놓고 이거를 토픽 분석을 돌렸을 때 이제 얘네들이 잘 분리가 되는 건지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주저없이 전처리를 뽑고 싶습니다. 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이제 클렌징은 이제 좀 할만했는데 토큰화부터 이제 복합명사, 유의어, 불용어 뭐 이런 이제 사전을 구축하는 작업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좀 작업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전처리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시는 하지 마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제 긍정, 부정 구분할 때 혹시 희화화된 문자들이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긍정, 부정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어떤 이제 특정한 표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사전에서 걸러지는지를 일단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렉시콘, 사전 기반으로 해서 단어들을 먼저 볼 때는 이제 걸러지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특징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자, 이거는 긍정이다, 이거는 부정이다라고 사전에 별도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보여드린 그 브라이틱스 그 스튜디오의 그 감성 단어 추출 그 함수에도 그런 사용자가 정의하는 그런 함수들을 그런 단어 목록들을 이제 등록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이제 저런 뭐 질문을 주신 그런 특별한 표현들에 대해서도 감성 구분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좀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실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매 단계마다 이제 원리와 수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제 내가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 부족하더라, 이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하더라,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수식을 좀 찾아본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완주를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재미,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감정들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 바퀴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린 김규환 프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